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가 유럽 본부가 주로 이제 유럽 독일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난 4월 5일 날 저희가 총회를 거쳐가지고 이름을 6.15를 기억하는 자주 하나 유럽 동포 평화연대로 바꿨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첫 번째 강사를 박혜순 작가님을 초대했습니다. 그 이유를 특히 우리가 일본하고 아직도 상당히 관계가 좋은 관계를 못 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저희가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박혜순 작가님의 그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일본이 어떤 자세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지를 좀 원청적으로 따지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연인데 우리 자유연의 회장님이신 장일중 회장님께서 먼저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자 김정희 선생님이 소개한 바와 같이 저희 이름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예, 약칭은 안녕하세요. 자유연이라고 합니다. 자유연 하니까 무슨 자유연맹을 상상하게 되는데 그 단체하고는 성격이 반대입니다. 오늘 박예순 선생님이 일본의 조선반도 침략과 동북아 관계를 가지고 제1회 강연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기대가 많습니다. 특히 또 이상희 선생님이 특별히 나오셔서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다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내 정세를 들여다볼 때에 지금 장마가 계속되고 있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저런 그 기후만큼이나 어둡고 참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은 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키고 일본의 저 야욕과 그게 동조하고 있는 저 세금 같은 자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박예순 선생님께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아주 무척 존경하는 이장희 박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장희 박사님으로부터 오늘 축사를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 전 유럽 연대가 자주 하나 유럽 동포 평화연대 약칭 자유연의 재출범과 동시에 제1회 역사 강연에 특별히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박예순 작가님을 모시고 이런 강연을 하게 된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유럽 동포 여러분, 2024년은 광복 79주년입니다. 그런데 이 강터에는 평화 통일은커녕 핵전쟁의 검은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윤 정부가 들어 남북정상회의에 합의한 한반도 디에무제트 접경적의 육해공의 완충지대를 일방적으로 모두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그리고 그 배후 제공자는 미군 유엔사입니다. 이 자들은 중국, 러시아, 북한 견제용으로 아시아판 나토라는 미국 패권주의 군사 블록을 한미일 동북아를 기초로 형성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일 군사 블록이 제1단계이며 한반도가 대중국, 러시아, 북한을 겨냥한
미국 패권 전쟁의 발진 기지입니다. 왜 이 땅이 과거 1894년 청일전쟁, 1914년 러일전쟁처럼 또다시 이 땅이 강대 국가들의 패권 전쟁터가 돼야 합니까? 정말 안타깝기 짝이었습니다. 한반도가 미국의 국제 패권 전쟁 발진 기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이것을 막아야 할 제1차적 책임을 진 윤 정부의 외교는 오히려 한미 동맹 종속화 그리고 대일 외교 굴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자유대와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 안보리의 결의 없이도 한반도 자동 진입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일찍이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의 교훈에서 국제정세에 눈이 어둡고 자주적 외교 능력이 없는 우리 조선이 강대국의 패권전쟁의 전쟁터와 전후에 그들의 농공행상 흥정 대상이 되어 마침내 일본의 식민지 침탈 대상이 된 뼈아픈 역사의 아픔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북한이 현재 정부 간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우리 국내외의 우리 시민사회가 강한 연대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불씨를 살려내야 합니다.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 폐기, 한미 전쟁 연습 폐기와 한국 정부의 대미 4대 외교, 대일 종속 외교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국제사회도 미국의 동북아 국제 패권 정책이 얼마나 반평화적이며 반시대적인 정책인가를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한 여론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사주하나 유럽평화연대의 재출범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큰 마중물이 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이 재출범 모임을 준비해온 장일준 회장님과 김정희 선생님 그리고 유럽 동포 동지 여러분들의 큰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런 좋은 날에 우리 박예순 작가의 훌륭한 강의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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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 순서로는 우리 박예순 작가님한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19세기 말의 역사를 아주 집중적으로 추적하시면서 특히 일본에 있는 문서를 다 발췌해가지고 그거를 검증하시면서 책을 쓰신 박예순 작가님한테 제가 마이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예순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1894 일본 조선 침략과 선을 넘는 일본 간첩대의 저자 박혜순입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과 자주 연애 그리고 좋은 시간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은요, 저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문화연구소, 공주민속국 박물관, 그리고 군사문제연구소 등에서 일제강점기 책과 서류 문서들을 전쟁 기록뿐만 아니라 조선의 역사, 민속 등과 관련된 책을 번역을 하고 연구를 해왔고 2017년 이후부터는 책 저작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제가 잠깐 공유를 하나 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1894년에 일본 침략에 대해서 그림으로 읽는 역사 읽기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게 왜 그림으로 읽는 역사 읽기냐면은 1894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고 그리고 역사에서 배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1894년 하면은 갑오 경장 그리고 청일전쟁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적이 없던 그 역사 사실을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그림으로 읽고, 그리고 그날에, 그러니까 1894년 6월에 우리가 침략을 당했는데 6월에 그날을 날짜를 따라서 가는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1894 일본 조선 침략은 일본 정부가 남긴 내무성, 외무성, 그리고 참모본부, 그리고 육군성, 해군성 등, 그리고 또 우리나라 침략군으로 왔던 그 당사자들이 남긴 서적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남긴 기록 등을 중심으로 편성을 했고, 지금부터 그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에 4년의 6월은 일본 군대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명확하게 청일전쟁 전에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했고 점령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참모본부에서 기밀자료로 특별히 관리되던 그 일청전사 강의 조교록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일청전사 강의 조교록이라는 책 바로 뒤쪽에, 이거는 뭐였냐면 육군대학교에서, 일본 육군대학교에서 강의록으로 쓰던 거고, 그리고 이 책의 바로 뒤에 보면은 이 자료에 실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청일 전역에 있어서 일본 제국 개전 준비 실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히 관리되고 비밀스럽게 관리되던 문서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1894년 5월부터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오기 위해서, 그리고 혼성여단 파병을 계획을 세우면서 했던 작전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쓰여져 있고, 이때 참모본부에서 움직였던 인물들, 그리고 어떻게 조선으로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아직까지 제가 책으로 내기 전까지는 세상에 나타나 있지 않았던 문서였습니다. 1894년에 여기서 길게 가게 되면은 동학난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5월이었습니다. 5월 이전에 1984년 3월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 경성, 그러니까 서울의 공사관부 무관인 와타나베 테츠타로에게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그 실제 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참모본부에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1894년 3월 28일에 그 김옥균이 상해에서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그 조사와 그리고 동학난의 실제 조사를 위해서 참모본부에서 그 참모본부 제2국장인 이지치 고스케에게 5월 5일에 조선으로 건너가서 실제 조사를 하고 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조선의 부산으로 들어왔던 이지치 고스케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 와타나베 테츠타로가 만나서 이 청국이 동학난 진압을 위해서 조선으로 파병을 한다는 얘기와 실제 상황에 대해서 듣고 5월 25일에 도쿄로 돌아가서 참모차장인 가와카미 소록구를 만나서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동학 세력이 창고를 하니까 창고를 해서 조선 간병으로는 진압이 어렵다. 그리고 청국에서 군대를 파병하게 되는데, 조선에서 일본의 세력을 유지를 하려면은 청국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혼성여단을 보내야 된다라는 제안을 이지치 고스케가 하게 되고, 5월 31일에 내각의 총리 대신이 이토 히로부미와 그리고 외무 대신 무츠 무네미츠 그리고 가와카미 소록구가 모여서 수성간저에서 모여서 일개 사단 병력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일에는 참모본부의 그 총장으로 나루이토 친왕을 총괄을 시키고 육해군의 조선 파병 명령서를 하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데라우치는 그 우리나라 초대 총독이에요. 데라우치 그 총독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데라우치 마사타케도 이때 참모본부 요원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해상 수송, 군대가 움직이려면은 해상으로 운송을 해야 되는데 해상 수송 그리고 군수 징발을 마사타케가 전담을 하게 되고,
군대 수송을 위해서 비밀리에 선박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군대가 군함을 타고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군함을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민간 선박을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2일에 그러니까 일본 내각 회의를 열어서 조선 출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파병 시점보다 하루가 빨라요. 그리고 이때 일개 사단 병력이 아닌 혼성 여단을 파병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요 내용은 이때 그 외무성 차관이었던 하야시 타다스가 쓴 그 책에 다음은 어제의 기록이라는 그 책 속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에는 민간 선박을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민간 선박을 참모본부에서 10척을 지정을 해서 소집 명령을 하달하게 되는데 이때 그 참모본부의 실제적인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와카미 소로쿠가 일본 우선회사의 부사장 곤도 렌페이라는 사람과 비밀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 그 민간을 고객을 싣고 다니던 배들을 다 하선을 시키고 우지나항으로 모이게 하는데 가장 먼저 도착했던 게 와카노 우라마루라는 그 배였는데요. 이 배는 통보가 6월 6일 날 했는데 6월 8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6월 8일부터 이제 그 병력을 싣기 시작을 하게 되고 이 와카노 우라마루가 선발대 그러니까 혼성 여단 선발대 1123명을 싣고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6월 5일에는 이제 그 육해군 최고 통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본영이 설치가 돼요. 그리고 이 오토리 게이스케가 그때 마침 조선 정권공사였던 이 오토리 게이스케가 그 휴양차 일본에 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빨리 조선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하달을 받고 그리고 요 중간에 그림에 보면은 이때 이 오토리 게이스케가 어떤 마음으로 조선으로 출발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6월 5일에 그 해군 대신이 조선 임시 대리공사 스기무라 후카시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오토리 공사가 출발할 예정이고 가능한 많은 수의 육전대를 편성을 하라는 명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6월 5일에 요코스카 군항에서 오토리 게이스케는 조선으로 출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6월 5일에 대본영이 설치가 되는데 여기는 그 히로시마 대본영이에요. 근데 이제 이 대본영 설치를 비밀 유지를 위해서 참모본부 내에다가 두게 되고 그리고 이 참모본부는 궁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밀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6월 7일에는 조선 정부가 일본에서 군대를 보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공사관에 엄중 항의를 하게 되고 6월 8일에 천국 병력이 1000명이 아산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8일에 같은 날 혼성 여단 선발대가 가장 먼저 도착했던 민간 선박인 와카노 우라마루에 탑승을 시작하고 그리고 6월 9일에 우지나항을 출발을 해서 6월 12일에 인천에 도착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은 그 일본 군대의 조선국 출전도예요. 출전도인데 요게 이제 일본의 우키노에라고 하는 건데 파나 형식으로 찍어내고 신문에 실리는 건데 이 우키노에는 지금으로 치면은 종군 기자들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화가들이 따라다니면서 이 그림들과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요게 일본 군대의 조선국 출전도로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그리고 6월 9일에는 6월 5일에 출발했던 오토리 게이스케가 인천항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육전대를 편성하라고 했는데 이 육전대가 뭐냐면은 특수부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육전대 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천국 복건성에 있던 상비함대 사령관이 이토 유코에게 그 해군성에서 명령을 내려요. 인천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때 들어갈 때 6개 군함이 인천항으로 들어와요. 마츠시마, 치오타, 야에야마, 야마토, 아카키, 치쿠시 등 6개 군함에서 정예요원 488명을 선발을 해서 연합해군 육전대를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 육전대를 편성할 때 가장 각 군함에서 가장 발 빠르고 가장 뛰어난 해군들을 뽑아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인천으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 거류지에 수경을 하게 되고 6월 10일에 인천 영사관에서 같이 오토리 게이스케와 서울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일본의 그 6월에 조선 무력 점령은 날짜를 따라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해군 육전대가 들어왔고, 그리고 육전대와 교대를 하는 혼성여단 선발대가 들어와요. 그리고 혼성여단 1차 수송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혼성여단 2차 수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8천이 넘는 병력이 서울과 인천을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 우교의 이 그림은 조선 침략 제1진이라고 할 수 있는 연합해군 육전대가 상륙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조선 전보 실기에 남아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일본은 이때 명확하게 전쟁으로 인식하고 이런 그림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도는 뭐냐면은 1893년도에 츠크밤 첩보 보고서 속에 이게 1893년도 12월에 인천항으로 들어와서 츠쿠바함이 그러니까는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군함이었는데요. 요때 이제 이 우리나라의 인천에다가 닻을 두고 계속 이 첩보원들 보냅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서울 한성까지 7시간 반이나 8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도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인천과 경성 육로와 수로 교통에 관한 건이라고 하는 그 문건 속에, 그러니까 참모본부 문건 속에 이 지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 루트를 통해서 6월 10일 새벽 4시에 6월 9일에 도착했던 오토리 게이스케가 6월 10일에 육전대와 함께 인천을 출발해서 오후 5시 포병부대 용산 도착을 하고 오후 6시 45분에 소총부대가 일본 공사관에 도착을 하고 육전대가 남산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육전대를 편성해서 서울로 들어온 것 자체가 침략이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6월 10일에 남산 기슭에 주둔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동학도들은 그 전주 화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학농민 전쟁이 종결을 하게 되고 민영주는 공사관에다가 일본군 철병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청구는 수락을 했는데 일본은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2일에는 이 선발대 1123명이 인천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요 배는 선발대를 호위하고 왔던 다카오함인데요. 부산에서부터 이 호위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혼성여단 1차 수송에서 그러니까 혼성여단 히로시마 진대의 제5사단 11년대와 21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요. 11년대 사람들은 4,213명이 들어오게 되는데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지나항을 각각 도착하는 순서대로 빨리빨리 실어서 우지나항을 출발을 해서 6월 12일부터 16일에 인천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11년대 4,213명은 완전히 인천으로 들어와서 상륙을 해서 서울로 바로 들어옵니다. 완전히 서울이 점령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선발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 후쿠시마 야스마사, 이지치 고스케, 이주인 고로, 우에하라 유사쿠 이게 이 사람들 모두가 참모본부 요원들이에요. 그리고 가와카미 소루쿠가 가장 신뢰하고 아꼈던 인물들이 이지치 고스케하고 후쿠시마 야스마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우에하라 유사쿠는 이 5사단의 사단장의 사위입니다. 노츠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사위이고 이 사람이 육군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프랑스와 영국, 독일로 유학을 갔던 인물이고 당시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들이었고 그리고 이게 일본이 군대를 끌고 들어왔다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거에 대비를 해서 이 사람들이 외교와 첩보를 담당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고 이들이 이 우에하라 유사쿠가 쓴 책을 보면은 이때 선발대가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주 디테일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때 청군 병력은 조선을 온다 하고 일본 군대는 조선으로 가고 있는데 청군 병력이 아산으로 갔는지 인천으로 왔는지 그거를 모르고 정보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경기도 일대쯤 들어오니까 소식이 전해져요. 인천에는 아무도 없다. 청군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일본에서는 전쟁에 나갈 때 헤어질 때 이별의 잔을 나누게 된대요. 근데 그때 술잔 속에다가 물을 넣어서 먹고 헤어지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던 물을 버리고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한호성을 질렀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하나하나의 문서들을 찾아보면 이때의 내용들이 각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선발대 대대장이 이치노에 효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전쟁의 귀신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선발대 대대장으로 왔고 이 사람이 12일 인천을 도착을 해서 13일 서울로 들어와서 육전대와 교대를 해요. 왜 육전대와 교대를 하냐면 육전대는 각 군함에서 선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빨리 교대를 해주고 이들이 인천으로 내려갈 수 있게 교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대본부를 이 하성대 밑에다가 두고 남산 밑에 하성대가 있잖아요. 그 하성대 밑에다가 대대본부를 두고 그리고 남산에다가 이 기관총을 설치를 하고 대포까지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 보고서를 쓴 내용이에요. 근데 보고서가 6월 16일에 오전 9시에 쓴 보고서예요. 이게 그렇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혼성 여단이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청일전쟁 사진첩 속에 이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오시마 요시마사라는 사람이 혼성 여단 여단장인데 이게 아베 외 고조부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 문서는 뭐냐면은 11년대와 21년대 장교들의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혼성 여단 사령관으로 오시마 요시마사 그리고 이 11년대에 이 참모 장교들이 누구고 그리고 21년대 누가 왔고 포병대대, 중병중대, 치중대, 위생대, 야전병원 누가 왔다라는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온 인물들이 기록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그 혼성여단의 인천 상륙을 지원하는 이토 6호 그러니까 그 육전대를 편성했던 이토 6호 사령관이고요. 그리고 요 사진은 인천으로 상륙하는 모습이 찍혀져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때는 전쟁으로 인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구경을 해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천항 상륙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사진첩에 남아있고요. 이게 육지측량부라고 일본의 참모본부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간첩대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보낼 때 육지측량부 지도도 편성을 하게 되고 정보도 하게 되는데 이때 육지측량부가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게. 그리고 포병이 상륙한 모습도 여기에도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구경하고 있는데요. 포병이 상륙하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이것은 혼성여단 용산 병참부의 모습입니다. 당시 1894년 6월에 그리고 요거는 혼성여단 아현동 막사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이제 11년대가 인천으로 상륙을 해서 서울로 들어와서 아현동에다가 막사를 두고 그리고 만리창에다가 본부를 두고 이 만리창 막사가 이 일대가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전체가 전부 이 막사예요. 그러니까 4,000명이 넘게 들어와 있던 막사의 모습이에요. 요 모습이. 그리고 2차 수송은 1차 수송으로 들어왔던 배들이 파선을 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3,962명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21년대, 보병 21년대를 데리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6월 24일 우지다항을 출발을 해서 6월 27일 인천으로 도착을 하게 되고 이 21년대가 경기도 일대와 인천을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이 1894년 청일전쟁 전사라는 책 속에 참모본부에서 지은 책인데요. 이 책 속에 보면은 인천에서 혼성여단 병력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가 이 배치 지도가 남아 있습니다. 요게 보게 되면은 요건 경성 일대와 서감리, 성현, 오류동 요 일대를 완전히 21년대가 장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것은 11년대가 배치를 하게 됩니다. 11년대가 완전히 서울의 완전 병력 배치가 끝나게 되고 6월 29일은 완전 점령 상태에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21년대가 나중에 들어와서 혼성여단 인천공원의 막사의 모습이고 이거는 적십자병원의 모습입니다. 인천공원의 1894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현산 막사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6월 28일에 일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복궁 침탈에 대한 왕궁 침탈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완전 점령을 한 상태에서 그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6월 29일에 서울로 병력이 집중을 하게 되는데 들어가기만 명령이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본 군부와 정부가 그리고 외교부가 서로가 사인이 안 맞아서 병력 진격을 철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2일에 대본령과 일본 정부가 계획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조선 왕궁 침탈을 해서 조선의 왕을 포로로 잡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7월 22일에는 조선 왕궁에 대한 위협적 운동 계획이라는 문서가 남아있는데 그 속에 계획대로 움직이게 되고 7월 23일에 그러니까는 음력으로는 6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왕궁이 완전 침탈을 당하게 되는데요. 제5사단 보고를 보게 되면은 6월 29일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조선은 독립이라고 명을 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을 두자. 그러면서 왕궁 침탈을 못했다라는 이 기록이 제5사단 보고서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6월달, 그러니까 6월, 7월 일본이 군대를 들어올 때,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구미 각국에 원조를 요청을 해요. 근데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 네덜란드 각국 그들은 국의 중립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국은 극동사 지역에서는 간섭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게 됩니다. 다만 러시아는 6월 30일에 1894년 6월 30일에 일본과 청국이 다 같이 철수를 권고를 하면서 군대 철수를 거절한다면 일본 정부는 스스로 중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충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일본은 이때 러시아 정부의 답변은 뭐라고 했냐면 7월 2일에 조선에 대해 침략의 뜻이 없고 그 나라의 내란이 안전하게 평정되어 내란이 재발될 위협이 없게 되면 바로 군대를 조선에서 철수를 하겠다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근데 요게 이제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때 삼국 간섭에 그 단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갑오 개혁은 이때 조선의 내전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조선의 내전 개혁은 일본의 이익을 찾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이익이 단 1이라도 희생할 필요가 없다라고 무츠 무네미츠가 쓴 그 켄켄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현 정부가 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나라에는 이익이 단 1도 안 되게 하고 있는 행동 같아서 저는 좀 마음이 슬픕니다. 어찌됐건, 조선 땅에서 일본은 이제 군대를 점령을 해놓은 상태에서 청국과 충돌이 급선무이니까 조선 국왕을 수준에 넣어라. 이게 이제 그 지상 가제가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7월 12일에는 일본 정부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수단을 취하라. 라고, 그때 7월 12일에 무츠무 네미치가 조선에 있는 옷도리 공사한테 훈령을 어떻게 보내냐면은 외부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어떤 구실을 찾아서라도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옷도리 공사가 어떤 고단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조선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통보를 하게 되고 해답을 요구를 해요. 거기에는 첫 번째 경부관 군용 전신 가설을 일본이 정부가 하게 해달라. 그리고 뭐 제물포 조약에 따라서 속히 일본 군대를 위한 병영을 건축해달라. 그리고 아산에 주둔하고 있는 청병을 철퇴시켜달라.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받아들이고 그 답을 할 수 없는 요구를 7월 22일까지 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7월 19일부터 7월 22일 그 혼성 여단이 완전히 이제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집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7월 23일 왕궁 침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왕궁 침탈은 조선 왕궁에 대한 위협적 운동 계획이라고 하는 그 일정전사 제2책 결정 초안이라는 이 문서 속에 남아 있는데요. 이때 이 문서의 이 제목이 조선 왕궁에 대한 위협적 운동 계획이에요. 근데 이 문서를 보게 되면은 21년대에 그 1대대 대대장인 다케다 히데노부가 이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은 일본에서는 요 세 번째 있는 엽서처럼 생긴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때 이 일본은 조선 청일전쟁의 영웅들을 이렇게 그 엽서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직까지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성여단 보고처를 청일전쟁 조선 사건이라고 라는 책인데 혼성여단 보고철에 보면은 7월 23일, 그러니까 오전 0시 30분 도착한 옷도리 공사로부터 정보가 있는데 계획대로 실행하라. 그리고 어제 작전대로, 어제 계획대로 운동을 시작하라라는
이 기록이 있고요. 요거는 이 혼성여단 보고철은 누가 지었냐면은 이 혼성여단 참모로 왔던 나가오카 가이시라는 사람이 이 책을 지었고요. 이 나가오카 가이시가 나중에는 일본의 항공대를 창설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이 1893년과 1892년에 우리나라 현지 조사와 그리고 첩보원으로 와서 실제 조사를 하고 갔던 인물이라서 이때 조선으로 파견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남긴 이 정사라고 할 수가 있는 보고철도 있고,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이름처럼 나가오카 장강 외사라고 하는데, 이 외사, 그러니까 외사가 또 남아 있어요. 일본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은 이때 군인들 간에 있었던 일상적인 얘기들, 그리고 그때 조선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야사처럼 일화처럼 내게 오는 얘기들을 많이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것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때 이제 11년대가 완전히 사대문뿐만 아니라 8대문과 주요 요충지에다가 배치한 상황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보이는 이 지역에 전부 배치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21년대가 서울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21년대가 왕궁 침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조선 왕궁을 이 영추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영추문으로 깨다가 안 돼서 불도 지르기도 하고 돕기로 하다가 어쨌든 열고 들어와서 강화문으로 가서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건축문을 열어주면서 군인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봉화문 안에 있는 하마당에서 있던 고종과 조선 왕비가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북대문은 열어놓게 되는데요. 일본은 이때 그 조선 왕이 죽게 되면은 자기네들 뜻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생포하라는 명령으로 하달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조선 왕이 고종이 이 북대문을 통해서 그 북한산성 쪽으로 도망을 간다면 그 길은 열어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하마당 안에서 고종이 포로가 되고요. 그리고 요 모습은 하마당의 모습이고 요건 영추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정확하게 전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우교의 그림의 제목을 보게 되면 조선 경성 전쟁 일본병 대승리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명확하게 조선 전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모습은 왕궁을 침탈해가는 요 모습은 조선 경성 도전도라고 이렇게 그림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외무대신 무츠 무네미츠가 쓴 켄켄록에 보게 되면은 켄켄록의 7월 23일 기록을 보게 되면은 조선 정부가 완전히 일본 제국 수중으로 들어왔다는 쾌보가 일제히 일본 국내에 알려졌다. 메이지 27년 7월 23일 전쟁이 끝난 후에 조선은 마치 폐허가 다 된 인가에 대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모습이었다 라고 전쟁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혼성여단 선발대가 인천 상륙을 하게 되고 서울 점령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백성들은 임진왜란을 떠올렸다고 도쿄 일일신문에 7월 6일자, 7월 9일자, 7월 30일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 성내를 행군하는 6월 23일부터 이구지구 피란하는 사람들이 길을 잇고 부잣집 또는 귀인들의 가족들은 이미 8, 9할은 시골로 탈주했다. 그리고 7월 23일 범걸, 궁궐을 교만은 격전시에는 하늘에 울려 퍼지는 포성의 나른한 잠에 꿈을 깬 한인 수만 명은 일시에 도망에 달아났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현의 매천 야록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그 경복궁 안에 일본군이 완전 점령한 상태였고, 그리고 고종에게 밥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운영군, 그러니까 대원군에게 식사를 가져오게 했는데, 뭐, 임금에게 도달하기 전에 병사들이 다 집어먹어서 빈 그릇뿐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종은, 성찬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그 예무대신이었던 김윤식이 남긴 소금청사를 보게 되면은 7월 23일 일본 병사들이 궁궐에 들어와 안팎으로 둘러싸서 정변이 일어났고, 그리고 안팎이 다 끊기고 불통이 돼버렸다. 그리고 일본이 내주는 폐찰이 없으면 궁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 도성이 달아나서 인적이 끊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히 고개도 못 내밀었다. 오직 일본 병사만이 가득 몰려다니며 인가에 난입해도 감히 아무도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윤식도 마찬가지로 1894년 그 경복궁 침탈 당시에 모든 문화재가 일본으로 실려나가게 되는데요. 그 군함에다 싣고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기록이 우리나라의 모든 유물을 다 잃어버렸다는 기록까지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함 최익현이 쓴 면함 선생 군집에도 보면은 국가 대세를 모두 외적이 장악했다. 종묘 사직이 일촉즉발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궁중의 보화와 그릇 등을 수레로 실어갔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은식이 쓴 한국 통사를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그런 침탈의 기록이 있고 궁궐 안에 소장된 역대 고기, 오래된 그릇, 보물, 서적 등을 모두 일본인이 약탈해 갔다. 후원에 징기한 새와 사슴도 모두 잡아갔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에 고승호가 천국에서 병력을 지원을 해서 보내는 그 배가 고승호였는데 고승호를 격침을 하게 됩니다. 이토 6호가 그때 격침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격침하고 난 뒤에 조선공사 오토리 게이스케가 조선 조정을 대신해서 아산의 청군을 축출시켜주기 바란다라는 공문을 발행하라고 조선 조정을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25일에 오전 10시에 혼성여단 21년대가 서울에서 아산과 전주로 통하는 전략적 노충지인 성안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서울에 있던 11년대는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21년대가 성안 아산 전투로 알고 있는 그 전투를 하러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7월 29일에 청군이 함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홍주 방면으로 퇴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8월 5일에 개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그리고 요 지도는 그 나가오카 가이시가 쓴 일본의 새로운 출발 속에 이런 잡다한 일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 책 속에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록들 속에 이 지도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보개혁이 1894년 7월 27일부터 1895년 7월 10일까지인가 그게 가보개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7월 27일에 그러니까 조선의 내정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임시 간서인 군국기무처를 설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군국기무처의 총재 1명, 그리고 부총재 1명, 의원 10명 등 이렇게 총재가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김홍집이에요. 무츠무네 미치가 쓴 켄켄록에 군국기무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당이라 불렸던 무리들을 규합해서 조직한 합의체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신설을 하고 이 군국기무처가 모든 개혁안을 기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인물들 보면은 박정형 등 많은 인물들이 지금은 친일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친일파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저는 매국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조선 왕궁 침탈 뒤에 일본 군대가 성안으로 가기 위해서 서울 근교, 요충지, 용산, 노량진, 동작진, 한강, 동대문 밖으로 보내가지고 소와 말을 짐을 실었건 싣지 않았건 간에 모두 압수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군용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스기무라 후카시의 제한 고심록 속에 남아있는데요. 이 스가무라 후카시는 1883년도에 우리나라 조선으로 외교관으로 들어와서 1894년 그 무렵에는 조선의 작은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고 오토리 게이스케가 잠시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임시 대리공사를 받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산 전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청일 전쟁은 8월 1일 선전 포고를 함으로 해서 청일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고 청일 전쟁 이전에 조선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청일 전쟁 속에 묻혀버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조선 침략이. 그리고 이때 성안 전투를 갔던 일본인들이 8월 5일에 만리창으로 개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성안과 아산 전투에서 획득한 포획물을 이때 전시를 하게 되는데 전시를 했던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진은 앞에서 청일 전쟁 사진첩 속에 이게 그 개선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오른쪽에 사진을 보게 되면은 군악대가 있어요. 군악대는 언제 들어오게 되냐면은 맨 처음에 6월 달에 혼성여단 21년대가 올 때는 군악대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7월 5일쯤에 완전 서울과 인천을 점령하고 난 뒤에 군악대가 서울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때 개선식에서 이 군악대들이 활동을 하게 되죠. 이것도 이제 그 경성부사 속에 이 개선식의 모습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당대사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은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894년 8월 17일 일본 내각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냐면은 일본의 본래 전쟁 목적이 조선 정복과 보호국가였음 공식화하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8월 20일에 했던 한일 잠정 합동 조간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은 본년 1894년 7월 23일 왕궁 근처에서 일어난 양국군의 우연한 충돌 사건은 피차 모두 깊이 캐지 않기로 정할 것이라고 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대사 왜곡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서울과 인천이 완전 점령된 상태에서 일어났던 왕궁 침탈이 그냥 양국군의 우연한 충돌 사건으로 남아있고, 지금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게 광화문 앞을 일본군이 지나가는데 총격전이 조금 있었다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근데 실제 모습은 이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 사진도, 그러니까 매춘자록의 기록에 보게 되면은 청나라 병사가 육지를 따라서 달아나고 귀국하자 대동강부터 의주만에 이르기까지 군읍은 다 약탈당했다. 수령들은 다 달아나 숨었고 마을은 쑥대밭이 되어 밥 짓는 연기가 수백 리에 걸쳐 끊어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청전쟁 사진첩 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쟁으로 인식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요 사진은 그 전봉준 장군이 잡혀서 올라오고 있던 그 하나에 남아있는 사진인데, 이때 전봉준 판결서를 보게 되면은 금년 6월 이후 일본이 그치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에 온 것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병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여겨 임진난의 har안으로 생각했다라고 그 판결 선언서 속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모든 기록들은, 많은 기록들이 일본의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록들이 샅샅이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전부 전쟁이었고 점령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금티에서 그 동학도들을 학살을 당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 동학농민 전쟁이 1차는 그 반봉건이었지만 2차는 항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항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봉준 장군이 아직까지도 그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그 서운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지금 현재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은 그 남부 병참 간부가 그러니까 청일전쟁으로 전부 군대가 청나라로 옮겨가고 난 뒤에 후비대대 18대대하고 그리고 19대대가 남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들이 7월 23일 이후부터 일어났던 그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병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동학농민군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독립 항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들이 이 진중일지를 보게 되면은 동학당에 대한 처치는 엄렬함을 요한다. 향후 모조리 살육할 것. 그러니까 이게 일병의 활동이었다는 것조차도 역사 속에서 묻히고 그냥 동학난을 일으킨 난도들로만 폄하시켰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기록을 보게 되면은 10월 29일의 기록이에요. 10월 29일 가가미 소록부 병참 총감이 동학당에 대한 경비 등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쓴 내용인데요. 최고 지도부 명령대로 정확히 실행을 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일거에 선멸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 말은 김구 선생이 1894년에서도 때도 의병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실패를 하고 피신해서 들어가 있던 마을에서 어떤 선비가 했던 말이라고 백범일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데는 거룩하게 망하는 길이 있고 더럽게 망하는 길이 있다. 일반 백성들의 의의를 붙들고 끝까지 싸우다가 기울어져 망하는 것은 거룩하게 망하는 것이요.
일반 백성과 신하가 적에게 아부하다 게임에 빠져 항복하는 것은 더럽게 망하는 것이다라는 기록을 남겨두었더라고요. 이때의 모습과 너무 닮아서 제가 한 글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호모 헐버트는 대한제국 멸망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전쟁은 전 조선을 휩쓸고 압록강을 건너므로써 한반도를 일본에게 넘겨주었다. 일본은 조선에서 착취한 것들로 그들의 명맥을 유지한 바 1894년부터 10년 동안은 모습만 달리한 채 조선을 무력 침략했음을 보여주는 역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침략과 청일전쟁의 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일본이 이 청일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청일전쟁인데 조선 침략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할 수 없게 해서 1945년까지 청일전쟁 자체를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에 의해서 철저히 금지를 당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남아있는 기록은 그냥 이 청일전쟁은 조선에서 청나라를 배제시키는 것만, 그런 모습만 드러나고 일본이 조선을 침략을 하고 보호국가했다라는 역사 기록은 배제하고 은폐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러일전쟁, 청일전쟁을 이야기하지만 청일전쟁 때 이 맨 처음에 앞에서 봤던 일천전사 강의 조교록처럼 러일전쟁 강의 조교록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번역은 하지 않은 상태라서 러일전쟁을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러일전쟁 이후에 1904년도에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1905년도 외교권 박탈당하고 통감부가 설치되게 되는데 그때의 모습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완전 점령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루어졌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 지도는 뭐냐면은 선을 넘는 일본 간첩대 소개, 간첩대라는 거를 제가 썼는데 1894 말고. 근데 그러면 1894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을 했다면은 그러면 언제부터,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던 점령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무슨 행위를 했고 언제부터 준비했는가에 대한 그 준비 상황들에 대한 거를 적어놓은 책이고요. 그리고 요 지도는 뭐냐면은 1883년도에 임오군란 이후에 제물포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 호조를 발행해 달라 그래요, 일본에서. 근데 그 호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내륙으로 외국인들 여행은 완전 금지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요청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조선을 여행하게 해달라라는 거를 하게 되고 호조를 발급하게 되는데요. 1883년도부터 1905년 그 외교권 박탈될 때까지 호조 신청한 건을 보게 되면은 98%가 전부 다 참모본부에서 보낸 간첩대라고 할 수가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전도인데 한국 전도 이소바야시 신조 대위 이하 6명, 메이지 16년이니까 1883년부터 21년, 88년까지에 이르는 족적 지정도예요. 그러니까 참모본부에서 각각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사간부, 무관도 전부 다 일본에서, 일본 참모본부에서 보낸 스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이소바야시 신조도 공사간부 무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1883년도 봄, 가을, 봄에, 그러니까는 각 부산과 원산, 그리고 서울에 있는 공사간부 무관 하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학생도들이 있는데 어학생 파견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어학생도는 민간에서 온 게 아니에요. 참모본부에서 어학생들 보내고 조선어를 배우게 하고 어학생도 한 명과 참모본부 한 명을 짝을 지어줘서 너는 어디서부터,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돌고, 그리고 그 충청도 일대, 경상도 일대, 그러니까는 이 지도와 모든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든 게 요 하나하나 색깔이 다른데 요때부터, 그러니까 색깔과 뭐 직선, 점선들이 있는데 1883년도에는 누가 어디를 갔고 각각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지정을 해서 만든 게 조선 지지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 지지략은 1886년도에 그러니까 경기도부를 시작으로 1888년도에 전라도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팔도에 조선 지지략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 조선 지지략은 1945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패망할 때까지
어떻게 관리가 되었냐면은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되는 책으로 알려져 있고 관리가 되고 있던 책들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토대로 조선 지질학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얘기, 그리고 여기에는 그들이 남긴 지도들이 미 의회 도서관에 보면은 이때 이제 가첩들이 만든 지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책들의 그 지도 속에 누가 왔고, 그리고 언제 누가 왔다라는 그 기록들이 지도 속에 그 인덱스처럼 남아 있는 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고, 언제부터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을 위해서 준비해 왔는가에 대한 얘기까지 담겨져 있는 책이 이것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지금의 모습은 어찌 보면은 당시 일본당이라고 불렸던 기무처라고 지금 현 정부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매국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이 지상 가제로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혜순 작가님. 네, 혹시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박혜순 작가님한테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면은 손을 들어주세요. 오늘 이 강의는 정말 저한테는 너무 놀라운 그 현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조선이 조선 왕조가 이미 1894년에 이렇게 일본에 강점될 때까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저희 질문은 그러면은 6월 10일 날 그렇게 많은 일본 군들이 물론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배를 이용해서 왔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옷들은 군복이었을 텐데 그 조선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한마디로 물러나라 뭐 그런 왕조에서의 반응이 과연 그렇게 무능한 반응밖에 못 보였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네, 저기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때 예, 이제 그 오토리 게이스케가 그 육전대를 이끌고 들어올 때 그 우리나라 그 의정부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일본 천황의 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니들의 얘기는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들어오게 되죠. 우리는 그때 무력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정말 역사지만 우리가 도저히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100년, 150, 130년 전, 예, 130년. 130년 전 일이 이제는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 대학교 나온 사람이 한국에서는 거의 지금 60% 이상이 되는 거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은 아까 방금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30년 전에 일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현실에서 특히 정권에 있는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한국에서는 아직도 물론 윤석열이 뭐 20% 가까이 호응밖에 안 받고 있는데 그 아무리 촛불 행동에서 반대를 하고 또 많은 일반 시민들이 나가서 반대를 하는 행위를 해도 그거는 일부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세뇌된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뭐라고 대답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제 스승님이 그 민속학자로 유명하신 그 심우성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2000년 그 9.11 사태 때 그때 일본에서 그 극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갔을 때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 일본이 지금 나라가 망한 꼴이 언론이 완전히 TV건 신문이건 다 완전히 정부가 쥐고 있는데 일본 망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금은 일본 지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의 현실을 보게 되면 그때 완전히 언론이 다 장악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외국 정권에 의해서 언론이 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장희 선생님, 예, 우리 박혜순 작가님 참 오늘
엊그제도 우리 평화연대에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오늘 더욱더 제가 피부에 와 닿네요. 오늘 핵심 요지가 우리가 1894년이 청일전쟁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조선을 침략한 거예요. 네. 사실은 그거를 아주 연대별로 그 6월 달에, 94년 6월 달에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한 자료가 정말 귀한 자료를 정리했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하나 요사이 최근에 느낀 거는 이 국제법 학자로서 침략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침략이란 것은 한 주권 국가가 타 주권 국가의 주권 의사에 반하는 그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침략이거든요. 그 군사적인 요구가 아니라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최근에 중간에 이장희 박사님, 저기 예, 박혜순 작가님 이 서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토론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이장희 박사님. 예, 계속해 예, 주세요. 예, 예. 됐나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요사이 최근에 그 광복회 이정찬 회장이 하는 그 소위 그 학술회의에 뭐 제가 사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게 묻기를 마침 그 건국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부러지게 여러 말 할 것 없이 공개 질의를 두 가지 해라. 하나는 공개 질의 가운데 첫 번째가 1910년에서 그 일제 강점기관을 합법으로 보느냐 불법으로 보느냐 그거 하나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재헌헌법 전문에 3.1 기미운동의 정신으로 건립한 대한 임시정부는 이걸 인정하느냐는 이걸 두 가지 물어보라 이랬더니 그 이정찬 회장이 그걸 물어봤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외교부는 이미 그거는 우리 정부는 완전 무효다 이렇게 납작이 왔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이니 지금 이 나라 지식인들이 상당히 그 좀 정직하지를 못해요. 뭔가 모르게의 이 우선 지식적으로는 국가와 정부와의 혼동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역사와 기본 철학이 없고요. 세 번째는 이 정부가 지나친 이념 선양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제가 상당히 참 최근에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박 작가님께서는 요사이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상은 저도 참 뭐라고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며칠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앉아서 다시 배워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해야 될 거는 다시 역사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희 선생님이 우리 이장희 박사님 기획하신 여러 지식 포럼에서 제 옆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어 토론하고 그랬던 것이 있어서 너무 참여하게 돼서 기쁩니다. 그때 여러 같이 들었던 강의 중에 혹시 전재진 우키시마호 폭침 진상 규명회 대표 그분께서 발표하실 때 지금 우리 박 선생님 특강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러일 전쟁 연구하실 때 1945년에 일본이 이렇게 제가 나가사키에 이제 갔다 왔었는데요. 8월 9일에 이때 나가사키 침공하기 전에 알렌 덜레스라는 미국의 CIA 국장이 있어요.
그 형님은 존 알레스라 그래서 덜레스라 그래서 미국의 덜레스 공항을 이름 짓게 만든 프랭클린 대통령의 아주 국무상이고 중요한 사람인데, 제가 오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일본만의 침략이 아닙니다. 미국의 모기나에서 가능했던 게 가즈라 테프트 조약이었듯이 우리가 합방되게 된 것도 일본 혼자만이 아니라 미국의 그 눈가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전 재진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거에 깜짝 놀라는 사실 하나가, 후지무라 요시카츠라는 일본 사람 중령과 알렌 덜레스가 또 협약을 했습니다. 야, 니네 전쟁을 그만두면 한반도와 그 소속 부속 섬들을 다 줄게. 이 사실을 또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덜레스 영어책으로 보고 있는데, 일본 쪽에서 요시가스, 이제 후지무라 요시가스 연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구글로 많은 공부를 하는데 구글에는 안 나와요, 이게. 우리가 일본과 미국에서에 의해서 이렇게 등신이 돼버린 거를 우리는 학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열심히 연구해서 이렇게 우리끼리 발표도 하고, 더 지금 KBS 사정이 좋아지면 좀 제자들한테 좀 귀뜸도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질문의 요지는 후지무라 요시카츠와 덜레스 협약을 공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네. 안 그래도 그 어떤 우키시마호에 대한 진상위원회가 꾸려지면은 들어와서 활동해 줄 수 있냐고 묻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키시마호는 앞으로 제 연구 과제 속에 들어가 예정이라서 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미리네 선생님이네요. 그래서 일본의 침략과 이후 청일전쟁 승세를 타는 가운데 일본 제국은 일조 공수 동맹을 강요하고 양호 초토영을 설치하고 일본이 총지휘를 하고 조선 관군이 부역을 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일본이 침략할 때 조선군의 군인 수는 얼마가 되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쓰셨네요. 네, 이게 그 간군의 문제가 항상 동학농민 전쟁에서 간군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게 그 괴뢰 정부 하에서 간군이라고 해봐야,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하에, 그러니까 일본 지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간군이라고 보기도, 그때 이제 간군이라 하면은 그 경군 중심의 진압군이 있었고, 그리고 가나 소속의 군병들 뭐 좀 있었는데, 이때 강군은 강군으로 보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예. 네, 그러면은 94년 이전에, 1894년 이전에, 조선 왕조가 군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때 요 당시에 보면은 그 평양군 500명 정도고, 나머지는 그 뭐 1894 선을 넘는 간첩대 보게 되면은, 잠깐만요. 그때 몇 명이 되지가 않더라고. 한 5천 명 내외도 안 되는데, 5천 명이라 해도 상주 군인이 아니고 일이 있을 때 뭐 오는 그런 군인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의 모습은 제대로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 5천 명? 5천 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조선은 그 당시에 물론 세국 정책을 쓰므로 해갖고 세국 정책을 쓰면은 자기네들은 타국의 침략을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세국 정책을 쓴 건가요? 군대를 전혀 키우지 않았잖아요. 임진왜란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고선도 군대를 조선 왕조는 전혀 키우지 않은 거로, 그러면은 이 사건을 말미 삼아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네요, 실체를. 네, 제가 그 1894 쓸 당시에 그러니까 1894년 그 무렵에 군대를 조사를 했었는데, 군대의 모습을 갖춘 모습이 제대로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다음 기회가 되면은 제가 좀 더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정노희요. 이 춤 행사 이걸 보니까 진짜 한국 사람들이 그때 코리아 그 당시에도 나는 막말로 말해서 대구 사람이니까 이 정부 차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문영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똑같은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청산을 똑똑히 하지를 못하면은 하면 이게 일본의 범죄 이런 자기들의 그 성리한 이런 인간들이 나라들이 지속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나 여기서는 모든 범죄는 끝까지 처벌을 시켰는데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참 한심합니다. 어쨌든 이런 강의를 들어서 참 그래도 귀담아 들으니까 정말 감사하고 느낌이 정말 한심하고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된다는 이런 느낌이 정말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책을 보다 보면은 일본의 아무리 양심 있는 학자들도 자기 나라의 부끄러운 모습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추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쓴 책들에 보게 되면 그들도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고 발표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1차 자료 속에 사실은 일본인들이 밝히기보다는 우리가 밝혀야 되는 많은 좋은 자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아무리 양심 있는 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부러워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역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일본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 민족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저는 1894가 저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은 들지만은 그때 1894년에 일본이 갖고 갔던 문화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시민 차원에서 이것은 과연 그때 문화재들이 어디로 갔을까라는 거는 제가 문화재 약탈의 기록을 집필 중인데 그때 찾아보니까 1894년도에 제국박물관의 박물관장이었던 국기 류이치라는 사람이 쓴 청일전쟁 보물 수집 방법 속에 그게 있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는 알겠어요. 어디로 갔냐면 황실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흩어져서 딴 데로 간 게 아니고 황실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지금까지도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밝혀나가 1894년 자체가 전쟁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유물이 약탈됐다고는 거는 뭐 더 모를 테고 근데 우리가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면 역사로 취급을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역사가 그 사실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알아보려면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그래야지 지금의 현실을 타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계순 작가님의 많은 노고로 만들어진 이 책이 지금 한국에서는 판매되고 있는데요. 또 박병전 선생님이 질문이 있는데 군국주의 일본의 조선인 앞잡이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선을 넘는 간첩대 보면은 임종국 선생이 임진왜란이 아니라 친일파 1호라고 했던 김인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쓴 이 선을 넘는 간첩대에 김인승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가 있어요. 김인승이 이때 우리가 1876년도에 개항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데 강화도 조약 맺기 전에 1875년도에 만든 조선 전도가 있어요. 근데 조선 전도를 만들 때 이 사람이 함경도에 살다가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가 있었던 인물인데 그때 이제 일본의 외교관에 의해서
이제 유인을 해서 이제 일본으로 가서 그때 그 지도를 만들 때, 그 도움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군국 기무처의 김하구라고 군국 기무처 사람들에 보면은 인물들에 보게 되면은, 중국 기무처 인물 중에서 그 김하구라고 있어요. 김하구라는 사람이 중국 기무처의 1인인데, 김하구가 이 친일파의 그 우두머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니, 뭐, 그 친일파의 그건데, 이 김하구가 김인승의 조카예요. 근데 많은 책들은 김인승의 조카라는 게 모르는데, 그때 김인승이 일본으로 갔을 때, 그때 조카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일본어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친일 매국을 하게 되는 인물이 있는데, 이때 1895년도인가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때. 그리고 친일 행각을 한 사람들은 많이 나와 있죠. 예,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지금 당장 윤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박혜순 작가님 노고 감사드리고 오늘 강연 아주 고맙습니다. 저희가 어디서 이런 거를 배우고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데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정로 선생님과 송현 선생님들 모두 감사의 말씀을 작가님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연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그 역사적인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을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예, 줌 강의는 이거로 마치기로 하고 뒷담은 저희 계속 계실 수 있으신 분은 조금 계시면은 저희가 그냥 뒷담으로 개인 사적인 관계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